버지니아에서 온 쌍둥이 자매가 크루즈 휴가 중 실종되어 홀어머니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10개월 후 한 개의 가방이 해변으로 떠밀려 왔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김수연은 샬롯츠빌에 있는 작은 집의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다. 10개월간의 수사가 막다른 골목만 남긴 흔적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쌍둥이 딸들의 웃는 얼굴이 담긴 실종자 전단지가 커피 테이블에 흩어져 있었다. 어떤 것들은 반복된 손길로 모서리가 말려 있었고, 다른 것들은 그녀가 더 이상 조절하지 않는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발에 있었다. 경찰 보고서와 사건 파일들이 책상 위에 위태롭게 쌓여 있었다. 그녀가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는 구절들을 암송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안락 의자 옆 작은 테이블에는 열지 않은 조의 카드 12장이 놓여 있었다. 수연은 차마 그것들을 읽을 수 없었다. 조이를 인정하는 것은 딸들이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지친 눈을 비비며 검토하던 사건 파일을 내려놓았다. 8살 민서와 지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크루즈 휴가 4번째 날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조이 카드들로 향했다. 어쩌면 오늘은 마침내 하나를 열 수 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가정하고 있는 것, 즉 그녀의 딸들이 결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수연의 손가락이 막 봉투를 만졌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민준 형사라고 표시되었다. 그녀의 심장이 빨라지며 전화를 받았다. 형사님, 무슨 소식이라도?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매달리고 있는 연약한 희망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것을 예상했다. 아무데도 이어지지 않는 제보, 확인할 수 없는 목격담, 아니면 그냥 안부 전화. 박민준의 목소리는 오늘 달랐다. 긴장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이전에 듣지 못했던 감정의 흐름이 있었다. 방금 노스캐롤라이나 오크라코크 섬 경찰서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무슨 정보요? 다른 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 지역 어부가 유해가 든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 유해가 따님 중 한 명의 것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방이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수연의 손이 전화기를 너무 세게 움켜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으로 나왔다. 전화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박민준이 계속했다. 우리가 함께 노스캐롤라이나로 비행기를 타고 갈 것입니다. 가방에는 개인 물품과 당신이 즉시 확인해야 할 물건들도 들어 있습니다. 언제요? 수연이 물었다. 이미 발을 움직이며 불안한 다리로 침실을 향해 가고 있었다. 1시간 후에 모시러 가겠습니다. 증거물은 노스캐롤라이나 보안관 사무소에 딸린 법의학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해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까지 추가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린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집안을 돌아다니며 작은 하룻밤 가방을 쌌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10개월 전의 기억들로 가득 찼다. 초과 근무를 해서 마련한 크루즈, 딸들과 지속적인 추억을 만들기 위한 휴가. 그녀는 수영 후 늦은 점심을 먹으러 들렀던 레스토랑을 떠올렸다. 오후 3시 30분이 조금 지나 조용했고 직원도 최소한이었다. 그녀는 단 5분만 수신이 더 좋은 밖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기 위해 아이들을 두고 나갔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은 사라져 있었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쌍둥이가 나가는 것을 봤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말할 수 없었다. 그 후의 시간들은 수연이 거대한 배의 구석구석을 미친 듯이 뒤지며 보낸 공황과 불신의 흐릿한 기억이었다. 크루즈 직원들은 전체 선박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수색을 시작했다. 공공구역, 키즈클럽, 수영장, 화장실을 샅샅이 뒤졌다. 잠겨있거나 배정되지 않은 객실을 포함하여 모든 선실을 일일이 확인했다. 보안 영상에는 여자아이들이 수영장 옆 공연을 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군중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배 주변의 CCTV 영상을 몇 시간 동안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흔적은 더 이상 없었다. 24시간 후 쌍둥이의 흔적이 없자 선박의 귀국이 통보되었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FBI가 개입했다. 선박의 마지막 정박지와 다음 항구의 지역 항만 당국과 경찰이 상황을 통보받았다.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 모든 승객과의 인터뷰를 포함하여 인원 점검, 봉쇄,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다. 철저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민서와 지우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다. 일부 승객들은 그들이 배 밖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다른 이들은 배가 정박했을 때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크루즈 회사는 보안 프로토콜이 건전하다고 주장했지만 2명의 8살 소녀가 설명 없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1시간이 수연의 생각의 안개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갔다.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를 현재로 되돌렸다. 그녀는 하룻밤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다. 박민준 형사가 심각하지만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에서 문을 잠갔다. 그의 표시 없는 경찰차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다가올 일에 대비했다. 10개월간의 불확실성 끝에 그녀는 어머니의 최악의 악몽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진짜 단서를 찾으려 하고 있었다.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는 비행은 강렬한 침묵 속에서 지나갔다. 수연은 작은 비행기 창문 밖을 바라보며 아래 풍경이 도시 지역에서 아우터뱅크스의 해안 평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다. 박민준 형사는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며 태블릿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가끔씩 그녀를 바라보며 괜찮은지 확인했다. 착륙했을 때 지역 경찰관이 지역 공항에서 그들을 만나 마을 가장자리 근처의 소박한 보안관 지소로 데려갔다. 건물은 실용적이었다. 해안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로 둘러싸인 도로에서 뒤로 물러선 단층 벽돌 구조물이었다. 오크라코크 섬의 법의학 자료가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박민준이 입구에 접근하면서 설명했다. 이런 종류의 증거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가장 가까운 시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는 차갑고 소독약 냄새가 났으며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렸다. 보안관 부서 직원이 그들을 일련의 복도를 통해 증거물이 보관되어 있는 뒷방으로 안내했다. 들어가기 전에 박민준이 말했다. 수연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멈춰 섰다.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보시게 될 것이 힘들 것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너무 조여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들에게 마스크와 묵윤 가운이 주어졌다. 검사실에 들어갔을 때 수연은 50대의 풍화된 남자가 한쪽에 서서 경찰관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피부는 햇볕 아래에서 보낸 세월로 그을려 있었다. 김수연 씨, 보안관이 말했다.
이분은 최영수 씨입니다. 가방을 발견한 어부입니다.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표정은 동정과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유감입니다, 부인.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걸걸했다. 그날 다른 것을 발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수연은 인사를 고개 끄덕임으로 간신히 했다. 그러나 그녀의 주인은 방중앙으로 끌렸다. 거기 큰 스테인리스 스틸 테이블 위에 가방이 놓여 있었다. 중간 크기의 네모난 가방이었고 명백히 바다의 거친 환경에 노출되었다. 한때 파란색이었던 소재는 회색빛으로 발해 있었고 이음새는 소금과 태양에 오래 노출되어 뒤틀리고 부풀어 있었다. 의료검사관이 근처에 서서 그들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수연 씨, 우리는 발견된 대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이제 내용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연은 마음을 다잡았다. 근처 카운터 가장자리를 움켜쥐며 검사관이 조심스럽게 가방 뚜껑을 들어 올리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는 숨을 헐떡였다. 눈물이 즉시 눈에 맺혔다. 안에는 어린아이에 심하게 부패한 유해가 놓여 있었다. 10개월 동안 해류를 따라 표류하면서 시신은 부풀어 오르고 변색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백골화되었지만 아이는 일부 식별 특징을 보존한 여러 겹의 옷에 쌓여 있었다. 피해자는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검사관이 임상적으로 설명했다. 둥이 외상의 증거는 없고 날카로운 부상도 없으며 피도 없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빠르고 조용히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수연은 거의 듣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바램 빨간색 미니마우스 티셔츠에 고정되어 있었다. 민서가 크루즈에서 그날 입고 있던 것과 같은 옷이었다. 부패한 유해 아래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은 파란색 수영복을 한 쌍이었다. 옆면에 여전히 희미하게 보이는 M 이니셜. 그건 민서의 셔츠예요. 수연이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건 민서 고글이에요. 두 아이에게 맞춤 세트를 샀는데 민서 것은 마 있었고 지우 것은 제이가 있었어요. 의료검사관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을 위해 부인께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개인 물품들에 대한 당신의 확인을 근거로 네, 물론이죠. 수연이 멍하게 동의했다. 하지만 DNA 싱크 없어도 그게 제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박민준 형사가 그녀의 어깨에 지지하는 손을 얹었다. 검사관이 계속해서 별도의 증거 봉투를 보여주었다. 유해와 함께 발견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린이의 소지품과는 맞지 않는 물건입니다. 투명한 비닐봉지 안에는 은색 지포 라이터가 있었다. 바닷물에 녹슬었지만 여전히 온전했다. 표면에는 이니셜 KE가 새겨져 있었다. 이건 제 딸들 것이 아니에요. 수연이 확인했다. 플라스틱을 통해 라이터를 살펴보며 아이들은 8살이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리 없어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잠재적 단서입니다. 박민준이 라이터를 검사하며 말했다. 이것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변칙적인 것입니다. 수연이 어부를 향했다. 최영수 씨, 이걸 정확히 어떻게 발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자가 한쪽 발에서 다른 쪽 발로 체중을 옮겼다. 저는 대부분의 아침에 하듯이 집 근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잔해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떠밀려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갔을 때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좋지 않았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을 만큼만 열어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른 건 없었나요? 수연이 절박하게 물었다. 제 다른 딸의 흔적은요? 최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가방만 있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수연이 박민준 형사를 돌아봤다. 왜 누군가가 민서를 가방에 넣고 바다에 던졌을까요? 그들이 처리하고 싶었다면 그녀는 말에 어려움을 겪었다. 왜 가라앉을 물건을 쓰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보안관이 끼어들었다. 이 스타일의 가방은 물에 잠겼을 때 실제로 부력이 생기는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범인이 제대로 무게를 달지 않으면 결국 수면으로 떠올라 해류를 따라 표류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수연이 경찰관들 사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처리합니다. 박민준이 설명했다. 가방 자체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구형 모델입니다. 더 이상 이 유형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디서 판매되었는지 추적하고 누가 구입했는지 식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포 라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관이 라이터 바닥에 부분적으로 벗겨진 가격 스티커를 가리켰다. 여기 여전히 보이는 상점 로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주요 체인점은 아니지만 단서를 줄 수 있습니다. 수연이 스티커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희미한 인식을 느꼈다. 그 패턴이 어쩐지 익숙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이미 전화기에 손을 뻗으며. 물론입니다. 보안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 사진과 보고서에 디지털 사본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연이 사진을 찍는 동안 박민준은 지역 당국과 사건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 이런 발견으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것을 실종자 사건에서 살인 수사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크루즈 회사와 다시 협조하고 모든 보안 영상을 검토하고 그날 근무했던 주요 직원들을 체면담해야 합니다. 또한 가방이 어디에 버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의 경로를 해류와 대조하여 지도화해야 합니다. 보안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법의학팀이 유해와 가방에서 발견된 모든 물품에 대한 분석을 완료할 것입니다. 이미 DNA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수연 씨, 박민준이 수연을 향했다. 며칠 동안 이 지역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연이 뺨에서 눈물을 닦고 어깨를 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머물 곳으로 가기 전에 가방이 발견된 해변을 방문하고 싶어요. 박민준이 보안관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게 현명할까요? 그곳을 봐야 해요. 수연이 주장했다. 목소리에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 자리에 서야 해요. 제가 지우를 찾으려면 이것을 직면할 만큼 강해져야 해요. 잠시 고려한 후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위치를 직접 봐야 합니다. 제가 두 분을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최영수가 제안했다. 제배가 근처에 정박해 있고 일부 수사팀이 아직 현장에 있습니다. 수연이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크라코크 섬으로 가는 여정은 배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수연은 뱃머리에 앉아 최영수가 장벽섬과 본토를 분리하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얼굴을 소금기 있는 물보라 쪽으로 향했다. 박민준 형사는 그녀 옆에 앉아 부서에 업데이트하기 위해 전화를 걸거나 걱정스럽게 수연을 바라보는 것을 번갈아 했다. 바로 저기입니다. 최영수가 엔진 소음을 넘어 외쳤다. 앞쪽 해안선 구간을 가리키며 제가 발견한 곳이 거기입니다. 그들이 접근하자
수연은 해변에 모여있는 작은 군중을 볼 수 있었다. 노란 경찰 테이프가 모래의 한 구역을 차단했고 제복을 입은 여러 경찰관이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이동하며 사진을 찍고 측정하고 있었다. 뉴스팬이 근처 진입로에 주차되어 있었다. 기자와 카메라맨이 경찰선에서 정중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최영수는 능숙하게 배를 해안에서 뻗어나온 작은 부두로 안내했다. 고정되자 그는 수연과 박민준 형사가 풍화된 나무 판자 위로 내리는 것을 도왔다. 이쪽입니다. 그가 말하며 그들을 부두 아래로 해변으로 이끌었다. 차단된 구역에 접근하자 수연의 발 아래 모래가 차가웠다. 한 경찰관이 테이프를 들어 올려 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박민준 형사를 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수연 씨, 경찰관이 엄숙하게 말했다. 유감입니다. 수연은 그를 가볍게 고개 끄덕임으로 인정했다. 그녀의 눈은 가방이 발견된 모래에 움푹 들어간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실제 가방은 제거되었지만 수사관들은 추가 증거 수집을 위해 현장을 보존했다. 바로 여기입니다. 최영수가 움푹 들어간 곳의 가장자리에 멈춰 서며 말했다. 제가 발견한 곳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썰물이 나가고 있었고 모래 위에 막 남겨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를 응시했다. 이 외딴 아름다운 해변이 10개월 동안 표류한 후 딸의 유해가 안식한 곳이라는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웅크렸다. 손가락을 차갑고 축축한 모래에 파묻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을 걸으며 지우가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박민준 형사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법의학팀이 매우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수연 씨. 이것은 10개월간의 수색 끝에 중요한 단서입니다. 우리는 지우도 찾을 것입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뉴스 기자가 그들의 도착을 알아차리고 카메라맨에게 급하게 말하고 있었다. 박민준이 그들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제가 언론을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말하며 일어섰다. 잠시 여기서 시간을 가지세요. 박민준이 기자와 이야기하러 걸어가는 동안 최영수는 수연과 함께 남아 있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숙소가 있습니다. 그가 정중한 침묵의 순간 후에 말했다. 내일 본토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밤 묵을 수 있는 작은 캐빈 리조트입니다. 주인이 바로 저기 계십니다, 실제로. 그는 경찰 테이프 너머 다른 구경꾼들과 함께 서 있는 중년 남자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 눈을 닫고 일어섰다. 그러고 싶어요. 아직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합니다. 최영수가 친절하게 말했다. 제 아들이 5년 전 보트 사고로 실종되었을 때 저는 몇 주 동안 항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 가까이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죠. 수연이 갑자기 이해하며 그를 바라봤다. 아드님을 찾으셨나요? 최영수가 고개를 저었다. 바다는 비밀을 간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압니다. 박민준이 돌아왔을 때 수연은 그에게 하룻밤 머물 계획을 말했다. 그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만 보호를 위해 경관 한 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따님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알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는 현장 수사를 돕고 있던 여경관을 불렀다. 한지은, 경관이 캐빈까지 동행하고 밤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수연이 감사를 표했고 최영수가 그녀를 캐빈 주인인 김태환이라는 상냥한 남자에게 소개했다. 그는 깊은 동정을 표하며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확신시켰다.
아직 관광 시즌이 아닙니다. 김태환이 해변가 캐빈 무리로 짧은 거리를 걸으며 설명했다. 필요한 모든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캐빈은 단순하지만 깨끗했다. 퀸 사이즈 침대, 작은 간이 주방, 욕실이 있는 원룸이었다. 지붕이 있는 현관은 파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배치된 2개의 에디론덱 의자와 함께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짐을 안에 정리한 후 수연은 현관으로 이끌렸다. 한지은 경관은 근처에서 신중한 위치를 잡고 보호 감시를 유지하면서 그녀에게 공간을 주었다. 젊은 웨이트리스가 수연에게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동정 어린 미소와 함께 제공했다. 집에서 제공하는 환영 음료입니다. 따님에 대해 정말 유감입니다. 수연은 감사의 말과 함께 잔을 받아들였다. 차가운 손가락을 그 따뜻함에 감싸며 앉아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는 것을 지켜봤다. 민서의 시신을 이 해변으로 운반한 같은 바다가 인간의 비극에 무관심하게 영원한 리듬을 계속하고 있었다. 태양이 지평선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하자 수연은 바로 맞은편 캐빈에서 움직임을 알아챘다. 한 남자가 나타나 출발 전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듯 주머니를 확인했다. 그는 문을 잠그는 동안 가방을 문밖 작은 테이블에 내려놓고 리조트 봉환 사무실로 향했다. 수연은 그가 야외 커피 테이블에 무언가를 남긴 것을 알아챘다. 작은 금속 물체가 늦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호기심에 그녀는 확인하러 걸어가 담배갑과 라이터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들을 집어들고 손에서 라이터를 뒤집었다. 바닥에는 증거 라이터의 부분 스티커와 일치하는 상점 로고가 있는 가격 스티커가 있었다. 수연은 따뜻한 공기에도 불구하고 오한을 느꼈다. 남자가 여전히 프런트 데스크로 향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라이터를 손에 들고 그를 따라잡기 위해 서둘렀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외쳤다. 이거 깜빡하셨어요. 남자가 놀라 돌아섰고 라이터와 담배갑을 보고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틀림없이 그걸 놓쳤을 거예요. 그가 그녀에게서 받을 때 수연이 스티커를 가리켰다. 실례지만 이걸 어디서 구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빈티지 라이터를 수집하는데 이 브랜드를 찾고 있었거든요. 아, 그린빌에 있는 작은 잡지 키오스크에서요. 그가 대답했다. 작은 곳이지만 온갖 잡동사니가 있어요. 이름이 있나요? 수연이 목소리를 평범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강코너 뉴스인 것 같아요. 항상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나이 든 남자가 운영해요. 왜요? 거기 근처에 사세요? 아니요. 하지만 제가 사는 버지니아 샬럿츠빌에 비슷한 가게가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며. 같은 체인점일 수도 있네요. 남자가 대답하기 전에 직원이 해변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네모난 가방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이걸 두고 가시려고요? 직원이 물었다. 캐빈에서 발견했습니다. 수연의 눈이 가방을 응시하며 커졌다. 민서의 유해가 담겨있던 것과 같은 색상, 같은 스타일, 같은 크기였다. 저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질문이 그녀가 멈출 수 없이 터져나왔다. 남자가 웃었다. 라이터와 같은 곳이요. 실제로 그린빌의 키오스크 주인이 라이터를 살 때 거의 공짜로 팔았어요. 한 번 쓰니까 손잡이가 벌써 부러졌어요. 완전 쓰레기예요. 돈 낭비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수연이 힘들게 삼켰다. 제가 가져도 될까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져가세요. 남자가 무관심하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처리하는 수고를 덜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수연이 말했다. 성함과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대로 감사드리고 싶어서요. 남자는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 이름은 정재호입니다. 왜 제 헛 물건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연이 깊은 숨을 쉬었다. 저는 실종된 딸들을 수사하는 경찰과 함께 여기 있어요. 그중 한 명이 바로 이런 가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재호의 표정이 혼란해서 공포로 바뀌었다. 오 세상에,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찾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이 있다면.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수연이 말했다. 생각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재호가 본토로 돌아가는 페리를 타러 떠날 때 수연은 부러진 가방을 들고 캐빈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가능성들로 빠르게 돌아갔다. 한지은 경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지켜봤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박민준 형사의 번호를 누르며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전화했을 때 박민준 형사가 확인했다. 무슨 일이죠? 수연은 관광객의 라이터와 가방, 그리고 그린빌의 신문 키오스크와의 연결에 대해 빠르게 설명했다. 즉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곳에 계세요. 박민준이 지시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15분 후 수연은 한지은 경관과 함께 해안가에 서서 박민준이 해변가 캐빈 리조트에 접근하는 것을 기다렸다. 형사는 최영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이전 출발 후 그와 합류한 것 같았다. 그들이 도착하자 수연은 멀리서 뉴스밴이 떠나는 것을 알아챘다. 기자는 분명히 그날의 취재를 끝낸 것 같았다. 발견한 것을 보여주세요. 박민준이 전치사 없이 말했다. 수연은 그를 캐빈으로 이끌고 가방을 보여주고 가격 스티커가 있는 라이터에 대해 설명했다. 그 남자는 강코너 뉴스라는 그린빌의 잡지 키오스크에서 두 물건을 모두 샀다고 했어요. 박민준의 표정이 날카로워졌다. 흥미롭군요. 그는 무정이를 잡고 경찰서에 연락했다. 그린빌에 있는 강코너 뉴스라는 사업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유주 이름, 주소, 사업 이력, 모든 것.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수연은 관광객 정재호가 주인을 항상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나이 든 남자라고 묘사한 방법을 설명했다. 가방이 민서가 발견된 것과 일치하고 수연이 말했다. 라이터에 K 이니셜이 있는 것과 같은 상점 스티커가 있다면 이건 우연일 수 없어요. 박민준이 동의하며 가방을 자세히 검사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했던 돌파구일 수 있습니다. 무정이가 삐걱거리며 살아났다. 박민준 형사님, 정보를 얻었습니다. 강코너 뉴스는 57세 강도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는 3곳이 있습니다. 그린빌의 본점, 샬럿에 하나, 그리고 다음 달 버지니아 비치에 새로 10곳이 있습니다. 그린빌 주소와 강도윤의 집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박민준이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며 전화기를 확인했다. 늦은 오후지만 아직 일광이 남아 있습니다. 가서 이 키오스크를 확인해 봅시다. 그들은 한지은 경관과 최영수와 함께 경찰 보트에 탔다. 최영수는 그들을 본토로 다시 안내하겠다고 제안했다. 태양이 서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가운데 긴박함이 그들을 앞으로 이끌면서 돌아가는 여정은 더 빨리 느껴졌다. 본토에 도착하자 박민준은 경찰 차량을 징발했고 그들은 강코너 뉴스에 제공된 주소로 직접 갔다. 키오스크는 스트립몰 주차장에 있는 작은 독립 구조물이었다.
신문, 잡지, 복권, 그리고 잡다한 편의용품을 파는 그런 종류의 장소였다. 30대의 마른 남자가 카운터 뒤에 서서 담배 진열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가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중립적이었다. 도와드릴까요? 그가 물었다. 곧 문 닫아요. 박민준이 배지를 보여줬다. 박민준 형사, 버지니아 주 경찰입니다. 이 시설의 소유주이신가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경관님.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해요. 강 씨가 주인이에요. 그가 계신가요? 박민준이 물었다. 아니요, 그는 거의 여기 오지 않아요. 다른 장소들을 돌아다니며 각 장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와요. 그에 대한 연락처 정보가 있나요? 점원이 망설였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는 카운터 아래를 뒤적여 전화번호와 주소가 있는 명함을 꺼냈다. 여기서 지포 라이터를 파나요? 수연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점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레지스터 근처에 작은 진열장을 가리켰다. 바로 여기요. 몇 가지 다른 스타일이 있어요. 수연과 박민준이 라이터들을 검사했다. 민서와 함께 발견된 것과 동일했지만 다른 디자인이었고 이니셜이 없었다. 박민준이 점원에게 전화기에 있는 증거 라이터 사진을 보여줬다. 이 특정 라이터를 본 적이 있나요? KE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점원이 이미지를 들여다봤다. 우리는 이것들을 많이 팔고 고객들은 때때로 구입 후에 각인을 해요. 하지만 네, 우리 것처럼 보여요.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이에요. 가방은요? 수연이 물었다. 여기서 가방도 파나요? 점원이 혼란스러워 보였다. 아니요, 부인. 우리는 신문 가판대지 짐 가게가 아니에요. 수연이 박민준과 시선을 교환했다. 관광객이 여기서 가방을 샀다고 해놨어요. 점원이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 감씨가 그에게 개인 물품 중 하나를 팔았을 거예요. 그는 때때로 이상한 물건을 가져와서 부수입으로 팔아요. 저는 질문하지 않아요. 도움 감사합니다. 박민준이 명함을 받으며 말했다. 강 씨가 오시면 우리 방문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수사에 중요합니다. 차에 돌아와서 수연이 강희 집 주소를 지나가자고 제안했다. 어쩌면 그곳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상한 게 있는지 확인해요.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로 지나가는 건 할 수 있지만 아직 재산을 수색할 영장이 없어요. 영장을 받으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잘 관리된 마당이 있는 소박한 단층 주택들의 조용한 주거지역을 지나 운전했다. 강도윤으로 나열된 주소에 접근하자 그들은 속도를 줄이고 길 건너편에서 부동산을 관찰했다. 집은 평범했다. 흰색 트림이 있는 옅은 노란색 방갈로에 잘 깎인 잔디가 있었다. 차가 진입로에 서 있었고 번호판이 부분적으로 보였다. 저것 보세요. 수연이 갑자기 번호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첫 글자는 D키고 마지막 두 글자는 K이에요. 박민준이 얼굴을 찌푸렸다. 흥미롭지만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DK는 강도윤을 의미할 수 있지만 KE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집을 지켜봤지만 움직임이나 내부 활동의 흔적은 없었다. 경찰서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준이 마침내 결정했다. 지역 당국과 협력하고 적절한 접근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강이 따님들에게 일어난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수연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지쳤어요. 페리 정류장에 내려주실 수 있나요? 오늘 밤 캐빈으로 돌아갈게요. 공공 페리를 타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민준이 말했다. 한지은 경관이
경찰 보트로 다시 데려다 드릴 것입니다. 더 안전하고 신중해요. 그들은 한지은 경관이 보트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항구로 갔다. 부두에 접근하자 수연이 갑자기 박민준의 팔을 잡았다. 저 차요. 그녀가 외쳤다. 페리를 기다리며 줄을 선 차량을 가리키며. 같은 번호판이에요. DK와 KE. 박민준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 차를 발견하자 표정이 심각해졌다. 색이 칠해진 뒷창문을 통해 그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형체를 가까스로 볼 수 있었다. 성인과 뒷좌석에 아이로 보이는 사람. 누구든 될 수 있어요. 박민준이 조심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맙시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페리 라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본능에 이끌려 안에 누가 있는지만 보고 싶어요. 그녀가 뒤돌아 외쳤다. 수연 씨, 기다리세요. 박민준이 그녀를 따라 서둘렀지만 그가 그녀를 막기 전에 수연은 페리에 탑승하기 전에 각 차량을 확인하는 발권 담당자에게 도달했다. 그녀가 접근하자 운전석 창문이 내려져 담당자에게 티켓을 제시하는 것을 봤다. 뒷좌석에는 성인 여성과 함께 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초조해 보였고 여자의 제지하는 팔에 맞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 거리에서 수연은 아이의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없었지만 여자아이의 옆모습과 머리 색깔에 대한 무언가가 내장적인 인식을 촉발했다. 지우야, 그녀가 속삭였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저게 지우야. 박민준 형사가 그녀를 따라잡아 팔을 잡았다. 무작위로 차량에 접근할 수 없어요.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저 애예요. 수연이 주장했다. 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며. 잠깐 얼굴을 봤어요. 제 딸이에요. 박민준이 망설이다가 한지은 경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 씨와 함께 계세요. 제가 페리 담당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티켓 부스에 접근하여 차량을 확인하던 담당자와 조용히 이야기했다. 두 남자가 DKKE 번호판이 있는 차를 향해 눈길을 주었다. 그 차는 이제 페리 탑승까지 3대 떨어져 있었다. 잠시 대화 후 박민준이 수연에게 돌아왔다. 안전을 위해 그 채 보조 점검을 할 것입니다. 수연은 불안하게 차량 주례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지켜봤다. 목표 차량이 검문소에 도달했을 때 페리 담당자가 추가 확인을 위해 옆으로 빠지라고 신호했다. 색이 칠해진 창문을 통해 수연은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열띤 대화를 하는 것을 봤다. 그러다 갑자기 차문이 활짝 열렸다. 50대의 남자가 운전석에서 나왔고 30대의 여자가 뒷좌석에서 나와 어린 소녀를 끌고 나왔다. 저 사람들이에요. 수연이 외쳤다. 정말 저게 3명이 대기 중인 차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기 시작했다. 남자가 앞장서고 여자가 마지못해 하는 아이를 뒤에서 끌고 갔다. 박민준이 즉시 무정의로 지원을 요청했다. 목소리는 긴박함으로 날카로웠다. 오크라코크 페리 터미널에서 도주 중인 용의자들, 납치 피해자 가능성 있음. 성인 남성, 성인 여성, 약 8세 여아. 즉시 지원 및 경계선 설정 요청. 항만 담당자도 추가 보안을 위해 무전을 쳤고 박민준이 수연을 향했다. 한지은 경관과 함께 계세요. 그들이 위험하다면 다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수연이 항의하기 전에 박민준은 도망치는 용의자들을 향해 질주했다. 무기를 뽑았지만 낮게 유지했다. 경찰이다. 멈춰. 그가 외쳤다. 남자가 뒤를 돌아보고 박민준을 보고는 속도를 배가했다. 수연이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여자에게 소리쳤다. 몇 분 안에 페리 터미널은 통제된 혼란으로 폭발했다. 경찰차들이 현장에 모여 출구를 막았고 도보 경찰관들이 도망치는 용의자들을 추격했다.
페리를 기다리던 승객들은 안전한 구역으로 안내되었고 탑승 절차는 중단되었다. 수연과 한지은 경관은 멀리서 포위망이 용의자들을 둘러싸는 것을 지켜봤다. 남자는 보안 울타리를 넘으려다 2명의 경찰관에게 태클을 당했다. 여자는 여전히 아이의 손목을 움켜쥐고 주차된 차들 사이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무기를 겨눈 경찰들에게 빠르게 포위되었다. 소녀를 놓으세요. 경찰관이 명령했다. 여자가 망설이다가 손을 풀었다. 아이는 즉시 빠져나와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수연에게 눈이 닿았다. 거리가 있었지만 여자아이의 얼굴에 번쩍이는 인식을 잘못 볼 수 없었다. 엄마!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수연은 한지은 경관에게서 벗어나 딸을 향해 달려가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그녀를 만났다. 무릎을 꿇고 안도와 불신의 흐느낌과 함께 지우를 품에 안았다. 지우야, 오 하나님. 그녀가 울었다. 딸을 꼭 껴안으며 여자아이의 가느다란 몸이 자신에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알아들을 수 없이 흐느끼며 말이 수연의 어깨에 묻혔다. 박민준이 그들에게 접근했다. 그의 표정은 안도와 직업적 우려가 섞여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구금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수연 씨, 용의자들을 처리하는 동안 당신과 지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딸을 놓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구죠? 그녀가 가까스로 물었다. 신분증에는 강도윤과 이혜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민준이 대답했다. 문서에 따르면 부부입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다. 이혜진, 라이터의 이니셜이네요. 박민준이 음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량을 압수했고 지금 수색영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비검사 결과 트렁크에 여러 개의 가방과 뒷좌석에 우려스러운 물질이 있습니다. 수연이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재회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보았다. 소녀는 무서울 정도로 말랐고 한때 하얗던 피부는 부자연스럽게 그을려 있었다. 인위적으로 어둡게 된 것처럼. 머리는 수연이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을 만큼 짧게 잘려 있었고 눈에는 8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피곤함이 담겨 있었다. 의료 조치가 필요해요. 수연이 말했다. 구급차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박민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몇 분 안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어머니의 손을 놓기를 거부하는 지우를 검사하고 있었다. 소녀는 구급대원이 동공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밝은 펜라이트에 움찔하며 칭얼거리며 얼굴을 돌렸다. 사진 찍는 것 좀 그만해 주세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수연이 박민준과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그는 그 발언을 기록했다. 한편 용의자 차량을 수색하던 경찰관들이 음울한 표정으로 나왔다. 한 명이 박민준에게 접근하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트렁크에서 불법 잡지 2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이 보고했다. 아동 중심 자료와 뒷좌석에 진정제로 보이는 것이 든 주사기들. 페리에 탑승하기 전에 그녀를 마약으로 약물을 투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민준의 턱이 단단해졌다. 즉시 CSI를 투입하세요.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수연은 그들이 발견한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히 들었다. 민서에 대한 그녀의 슬픔이 분노로 변했다. 강도윤과 이혜진이 별도의 경찰차에 실리는 것을 지켜봤다. 잠시 지우에게서 떨어져 나와 경찰관들이 차량에 그를 고정하는 동안 강도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이 괴물,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당신은 더러운 잡지를 밀수하기만 한 게 아니야. 내 딸을 죽였어. 민서를 죽였어.
강도윤이 올려다봤다. 그의 표정은 불안할 정도로 침착했다. 다른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가 무덤덤하게 말했다. 둘 다 키우고 싶었지만 제 파트너가 포기했어요. 잡히지 않고 혼자 두 아이를 다룰 수 없었어요. 선택을 해야 했죠. 수연이 그를 향해 돌진했지만 박민준이 그녀를 붙잡아 되돌렸다. 경찰서에서 이야기하세요, 강도윤. 그가 용의자에게 으르렁거렸다. 당신은 묵비권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게 좋을 겁니다. 순찰차들이 떠나자 구급대원들이 지우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접근했다. 가벼운 진정제를 투여받았습니다. 한 명이 보고했다. 영양실조와 신체적 학대의 징후가 있습니다. 전체 검사와 치료를 위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딸 곁으로 돌아갔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녀가 박민준에게 말했다. 물론이죠. 그가 동의했다. 용의자들을 처리한 후 병원에서 만나겠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수연 씨. 지우가 안정되면 두 분 모두에게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연은 딸 옆 구급차에 탔다.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떠나는 동안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이 밝혀낸 공포와 민서에 확인된 죽음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수연은 적어도 딸 중 한 명이 살아서 발견되었다는 강렬한 감사함을 느꼈다. 끝났어, 지우야. 그녀가 속삭였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안전해. 그들은 더 이상 너를 해칠 수 없어. 병원 복도에 가혹한 형광등이 수연의 눈을 아프게 했다. 응급실 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한지은 경관은 근처에 남아 수연과 병원 입구를 감시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의료팀이 지우의 초기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수연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요청했다. 딸을 찾은 직후 그녀와 떨어지는 것이 괴로웠지만 수연은 그들이 지우의 상태를 제대로 기록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김수연 씨, 지우를 돌보던 간호사가 출입구에 나타났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수연이 방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그곳에는 지우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얀 시트에 대해 더욱 작고 연약해 보였다. 아이브이 링거가 그녀의 팔에 맑은 액체를 주입하고 있었고 의사가 근처에서 차트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엄마, 지우가 속삭였다. 자유로운 손을 뻗으며 수연이 아이브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것을 잡았다. 여기 있어, 얘야. 어디도 안 가. 40대의 친절한 눈과 진지한 표정을 가진 여의사가 그들에게 접근했다. 김수연 씨, 저는 박서현 박사입니다. 지우에 대한 초기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어떤가요? 수연이 불안으로 목소리가 조였다. 박서현 박사의 표정이 침울했다. 지우는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현저하게 체중이 부족합니다. 등과 다리에 여러 개의 멍이 있는데 신체적 징계와 일치합니다. 아마도 등나무 막대기나 얇은 벨트 같은 좁고 유연한 물건으로. 수연이 움찔하며 지우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손목과 발목에도 자국이 있습니다. 박서현 박사가 계속했다. 장시간 동안 구속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도 체인이나 집타이로. 의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지우가 그들이 준 약 때문에 반쯤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밝은 빛과 카메라 플래시에 극도로 민감해 보입니다. 이것은 빈번한 사진 촬영의 대상이 된 것과 일치합니다. 검사 중 그녀의 반응과 그녀가 한 몇 가지 언급을 근거로 그녀가 부적절한 자료의 모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수연이 잠깐 눈을 감으며 눈물을 참았다.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신중하게 모니터링되는 영양을 통해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 시스템의 진정제는 14시간 안에 대사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트라우마는... 박서현 박사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수연 씨. 이런 종류의 경험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의 결의가 자리 잡았다.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거예요. 무엇이든. 박서현 박사가 위로하듯 그녀의 어깨를 쥐었다. 이것을 견뎌낸 것만으로도 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이 그녀의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의사가 떠난 후 수연은 지우의 침대 가까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은 채 유지했다. 지우는 가끔 수연이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며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다. 창밖으로 밤이 완전히 내렸을 때 박민준 형사가 출입구에 나타났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다. 어떤가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지우가 자는 모습을 보며. 수연이 복도로 나가자고 손짓했다. 신체적으로는 회복할 거예요. 일단 밖에 나오자 그녀가 말했다. 감정적으로는 긴 여정이 될 거예요. 박민준이 음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문에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강도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이혜진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원하고 있어요. 뭘 말했나요? 수연이 물었다. 많이요. 박민준이 지친 눈을 비비며 말했다. 강도윤과 이혜진은 혼자 행동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린이를 담은 불법 잡지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더 큰 조직의 일부였습니다. 강도윤이 아이들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작을 담당했어요. 수연이 속이 메스꺼워졌다. 몇 명의 아이들을 말하는 건가요? 이혜진의 진술에 근거하면 강도윤이 다른 이름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현재 최소 10명 이상이 구금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그 장소로 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 딸들은요? 크루즈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했나요? 박민준이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이혜진에 따르면 강도윤은 선불 카드와 번호 이메일을 사용하여 가짜 이름으로 크루즈에 탑승했습니다. 그는 여행 초기에 보관실에서 제복을 훔쳐 배의 유지보수 직원으로 위장했습니다. 또한 소형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여자아이들을 데려간 곳 근처의 보안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했습니다. 수연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며 벽에 기댔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그를 따라가게 했나요? 제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혜진은 그가 크루즈 초반에 그들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마술쇼 중 하나를 즐기는 것을 봤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을 혼자 만났을 때 그는 배의 마술사를 보며 배운 간단한 카드 트릭을 보여줬습니다. 신뢰를 얻은 후 카메라가 적은 승무원 복도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수연이 눈을 감았다. 마술 트릭을 보여준 친절한 남자를 따라가는 신뢰하는 딸들을 상상하며. 그리고 민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박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혜진은 그 부분에 있지 않았지만 강도윤이 나중에 그녀에게 말한 것에서 그는 원래 두 소녀를 모두 데려갈 계획이었지만 당시 그의 파트너 이혜진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깨닫고 포기했습니다. 분명히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윤은 박민준이 멈췄다. 민서를 질식사시켰습니다. 투쟁도 없고 피도 없고 소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옷에 싸서 가방에 넣고
그날 밤 쓰레기를 버리는 안전하지 않은 갑판 구역에서 배 밖으로 버렸습니다. 수연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낌을 참았다. 그리고 지우는 어떻게 배에서 내렸나요? 그는 그녀를 다음 날 아침 키웨스트에 정박할 때까지 자신의 캐빈 욕실에 숨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순종적이지만 반응하게 할 만큼만 약물을 투여하고 민서에 대해 협박했습니다. 하선했을 때 그는 변장을 사용했습니다. 선글라스, 가짜 수염, 다른 옷. 대부분의 관심이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쏠린 이른 아침 러시 동안 나갔습니다. 박민준이 계속했다. 이혜진에 따르면 강도윤은 가짜 서류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들은 탐지를 피하기 위해 키웨스트에서 플로리다를 거쳐 마침내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여러 장소 사이를 이동했습니다.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크루즈 전에 버지니아에 있었어요. 그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스토킹했나요? 이혜진은 강도윤이 자주 여행했고 다음 판에 완벽할 버지니아의 아름다운 쌍둥이 소녀들을 봤다고 언급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크루즈 전에 당신과 따님들을 발견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연이 오한을 느꼈다. K가 새겨진 라이터는요? 그게 의도적이었나요? 그냥 우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혜진은 그것이 강도윤이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서두르다가 민서의 물건과 섞인 그녀의 개인 라이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그것을 찾고 있었어요. 수연이 지우가 자고 있는 병실을 힐끗 봤다. 그들이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잡지들 파괴되어야 해요. 그 아이들은 트라우마가 영원히 유통될 자격이 없어요. 박민준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이제 연방당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건보다 더 큰 일이지만 강도윤과 이혜진이 당신 가족에게 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지지하는 손을 얹었다.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지우가 깨어났을 때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피로가 그녀를 따라잡았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모든 것에 대해. 박민준이 떠나자 수연은 지우의 침대 옆으로 돌아와 긴 밤이 될 것 같은 불편한 병원 의자의 자리를 잡았다. 그녀가 배운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해자들이 잡혔다는 음울한 만족감과 살아남은 딸이 마침내 안전하다는 희망에 깜박임을 느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얇은 병원 커튼을 통해 걸러져 들어왔다. 수연은 지우의 침대 옆 의자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났다. 목이 뻣뻣했다. 한순간 혼란스러워 어디에 있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러자 전날의 사건들이 밀려왔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지우를 확인했다. 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전날 밤보다 약간 덜 창백해 보였다. 아이비 링거는 밤사이 교체되었고 만지지 않은 순한 병원 아침 식사가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간호사가 들어왔고 박서현 박사가 뒤따랐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서현 박사가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주무셨어요? 불안하게요. 수연이 대답했다. 악몽을 꾸었어요. 잠결에 계속 말했어요. 박서현 박사가 지우의 차트를 검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투여한 진정제가 시스템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허락해 주시면 추가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수연이 동의했다. 필요한 건 뭐든지요. 의사가 검사를 계속하는 동안 한지은 경관이 출입구에 나타났다. 그녀도
의자에서 불편한 밤을 보낸 것처럼 보였다. 김수연 씨, 그녀가 말했다. 박민준 형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업데이트를 가지고 오시는 중입니다. 수연이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밤새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은이 지친 미소를 지었다. 그저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부인. 하지만 인정하건대 제 경력의 모든 해 동안 이런 사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딸을 살아서 찾으신 행운아입니다. 수연이 잠든 지우를 내려다봤다. 운이 좋았다면 애초에 두 딸 모두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한지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감각했네요. 아니요.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씀이에요. 많은 부모들은 결코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실종된 아이들을 절대 찾지 못해요. 적어도 저는 지우를 되찾았고 민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씁쓸한 종류의 행운이지만 그래도 뭔가는 있어요. 박서연 박사가 검사를 마치고 수연을 향했다. 지우의 활력 징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험실 검사 결과 진정제가 시스템에서 제거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오늘 신중하게 모니터링되는 식단을 시작할 것입니다. 언제 집에 데려갈 수 있나요? 수연이 물었다. 최소 며칠은 아닙니다. 박서연 박사가 대답했다. 퇴원 전에 신체적으로 안정시키고 심리평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에 놓인 긴 여정을 받아들였다. 약 1시간 후 지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이 펄럭이며 열렸다. 잠깐 혼란스러워하다가 수연에게 초점을 맞췄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마치 믿는 것이 비전을 사라지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여기 있어, 얘야. 수연이 말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이제 안전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서 언니? 민서 언니는 어디 있어요? 수연은 힘들게 삼켰다. 8살 아이에게 쌍둥이 자매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대답을 구성하기 전에 박민준 형사가 출입구에 나타났다. 표정은 엄숙하지만 만족스러웠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의 질문에 대답할 순간적인 유예에 감사했다. 박민준이 들어와 정중하게 모자를 벗었다. 아침입니다, 지우야. 저는 박민준 형사입니다. 엄마가 너를 찾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지우가 그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어머니에게 더 붙었다. 괜찮아. 수연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박민준 형사님은 좋은 분이야. 박민준은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며 목소리를 차분하고 부드럽게 했다.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이른 아침에 강도윤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급습했습니다. 시더 섬에 있었어요. 페리 정류장에서 수집한 것에 따르면 그가 어제 너를 데려갈 계획이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구금되어 있던 3명의 아이들을 더 구출했습니다. 수연이 숨을 헐떡였다. 그 애들은 괜찮아요? 지금 의료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박민준이 말했다. 일부는 1년 넘게 실종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식별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이 강렬한 만족감을 느꼈다. 강도윤과 이혜진은요? 말하고 있나요? 이혜진은 선고에서 관대함을 대가로 완전한 자백을 했습니다. 박민준이 확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여기서 일을 조정하는 것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여전히 비협조적이지만 이혜진의 증언과 우리가 수집한 증거로 그는 이제 여러 무기징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오랫동안 감옥에서 썩기를 바라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여전히 제 딸을 몇 달 동안 인질로 잡는 것을 도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참여했어요. 그녀는 문장을 끝낼 수 없었다. 그녀는 상당한 혐의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민준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협조가 형량을 줄일 수 있지만 자유롭게 걸어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수연이 출입구를 통해 지우를 힐끗 봤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당신에게서 공식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우가 준비되면 그녀에게서도요.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회복이 우선입니다. 수연이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모든 것에 대해. 그냥 그녀를 찾아서 기쁩니다. 박민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제 경력의 모든 해 동안 이런 사건들은 아이가 살아서 집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박민준이 떠난 후 수연은 지우의 침대 옆으로 돌아왔다. 소녀는 다시 깨어 있었고 다시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는 강렬함으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 언니 떠났죠. 그렇죠. 정말 떠났어요. 수연이 깊은 숨을 쉬고 앉아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래, 얘야. 민서 언니는 떠났어. 나쁜 남자가 언니를 아주 많이 다치게 했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언니가 떠났다고 말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가 나처럼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계속 생각했어요. 어쩌면 엄마가 우리 둘 다 찾을지도 모른다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수연이 말했다. 자신의 눈물이 자유롭게 흐르며. 매일 너희 둘 다 찾았어. 결코 멈추지 않았어. 너무 무서웠어요. 지우가 속삭였다. 그들이 우리를 데려간 후 민서 언니가 떠났을 때 그들은 나를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내 모습을 바꿨어요. 사진을 찍는 동안 가만히 서 있게 했어요. 그리고 울면 때렸어요. 도망치려고 하거나 누구에게든 말하려고 하면 엄마도 해치겠다고 말했어요. 수연이 아이비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딸을 품에 안았다. 정말 용감했어. 정말 용감했어. 그리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갈 거야. 그들은 절대 너나 다른 누구도 다시는 해칠 수 없어. 오랫동안 어머니와 딸은 단순히 서로를 안았다. 민서에 대한 슬픔과 재회에 대한 안도감을 나누며 결국 약이 지우를 다시 졸리게 만들기 시작했고 그녀는 수연의 품에서 잠들었다. 수연이 딸을 베개에 부드럽게 눕히면서 그녀는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알아챘다. 지우의 헤어라인 근처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아마도 지난 10개월 동안 겪었던 많은 학대 중 하나에서 생긴 것 같았다. 딸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기였다. 순수함, 안정감, 쌍둥이 자매. 하지만 잠든 지우의 얼굴을 보면서 수연은 거기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시련에서 살아남는 것을 돈 같은 결연한 정신. 회복의 길은 길 것이다. 치료 세션, 악몽, 고통스러운 기억들로 가득할 것이다. 민서를 위한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그들 둘을 압도할 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연은 자신 안에서 희망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만들 것이다.
민서의 기억을 기리면서 지우가 치유하고 결국 다시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이마에서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떻게든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창밖으로 아침 태양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며 점차 짧아지는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도 결국 새벽이 온다는 조용한 상기였다.